숨이 막혔다.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고 낯선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어댔다. 나는 비포장도로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사라진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랐다. 마닐라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 수진이는 팔라완의 작은 마을이라고만 했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진짜 필리핀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나를 데려왔다. 주변을 둘러봤다. 초라한 나무 가옥들이 듬성듬성 보였고 닭들이 마당을 쏘다녔다. 길 끝에는 울창한 야자수 숲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의 인기척은 거의 없었다. 멀리서 필리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30분 전만 해도 수진이는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마을 입구의 작은 가게에 들렀다. 음료수를 사야 한다며 수진이가 먼저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나무 그늘 아래로 피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까? 가게에서 나온 건 수진이가 아니라 가게 주인이었다. 주인은 타갈로그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가게 문을 닫았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게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간 거구나. 휴대폰을 꺼냈다. 당연히 전화는 안 됐다. 신호가 한 칸도 뜨지 않았다. 로밍 서비스조차 잡히지 않는 곳. 와이파이도 없었다. 이곳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오지였다. 나는 가게 앞을 떠나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다. 혹시 수진이가 화장실이라도 찾아간 건 아닐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10분을 헤매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한 가지가 더 떠올랐다. 우리가 탄 차, 수진이가 마닐라에서 렌트한 그 차는 어디 갔을까? 마을 입구로 다시 뛰어갔다. 하지만 차는 없었다. 아까 분명 주차했던 그 자리에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길가의 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하얗게 비워지기보다는 차갑게 굳어갔다. 기가 막혔다기보다는 허탈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직접 당하니 다르더라. 여권은 호텔 금고에 있다고 했다. 수진이가 안전하게 보관해뒀으니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일 리 없었다. 아마 수진이의 가방에 여권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쯤 마닐라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내 지갑에는 한국 돈 10,000원과 필리핀 페소 2,000페소, 하나로 5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마을 구경 정도만 할 거니까 많이 가져올 필요 없다던 수진이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당황하면 안 됐다. 일단 침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마닐라가 아니었다.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오지였다. 경찰서가 있기는 할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방법은 있을까? 무엇보다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하나?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열대 지방의 해는 빨리 졌다. 석양이 야자수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저 공포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수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수진이가 아는 나는 그저 평범한 70대 노인일 뿐이다.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아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늙은 시어머니. 그게 수진이가 아는 나의 전부다. 하지만 수진이는 모른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40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땅을 샀다.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곳.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샀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시가 1,000억 원이 넘는다. 강남역 바로 앞 600평의 상업용 토지. 그 외에도 서초동 빌딩, 송파구 상가, 분당 아파트 3채. 모두 합하면 1,200억 원이 넘는 자산이다. 아들도 모른다. 수진이는 당연히 모른다.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걸 싫어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약속했다. 돈을 드러내지 말자고. 조용히 살자고.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했다. 수진이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10년 전 아들 민수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수진이는 예뻤다. 그리고 말을 정말 잘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우리 집을 훑을 때의 그 계산적인 시선을. 우리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시세가 10억은 나갔다.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그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다. 결혼하면 어머님과 함께 살 수 있냐고 아파트가 참 아늑하다고 자꾸 말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수진이는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고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가 문제였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아버지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 두 분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다. 나중에는 주중에도 왔다. 올 때마다 냉장고며 찬장이 텅 비었다. 나는 참았다. 며느리의 부모님이니 당연히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했다. 자기 취향대로 바꾸고 싶다고. 나는 거절했다. 이 집은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변했다. 차가워졌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달랐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가 쌀쌀했다. 그리고 6개월 전 수진이가 이번 여행을 제안했다. 어머님,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요. 필리핀 어때요? 우리 둘이서 가면 사이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는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들 민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가세요. 나는 승낙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 사이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였다. 나는 아들의 그 표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필리핀에 온 건 3일 전이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마닐라에서 평화롭게 관광을 했다. 수진이는 친절했다. 내 짐을 들어줬고 식사를 챙겨줬다. 그리고 셋째 날, 오늘.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요. 진짜 필리핀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오지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버려졌다. 수진이가 한국에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할까? 어머님이 실종됐다고? 현지 마을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지셨다고? 그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그녀는 내 아파트를 차지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실종됐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친정 부모도 불러들릴 것이다.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웃음이 나왔다. 수진이는 너무 모른다. 그 아파트가 내 전 재산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녀의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우선은 살아남아야 했다. 이 낯선 오지에서 돈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다.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을 것이다. 작은 교회나 마을 회관 같은 곳, 혹은 영어를 할 줄 아는 누군가. 그때였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가게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필리핀 남자였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그가 한국말로 물었다. 사장님이세요?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낯이 익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내가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할 때 일하던 직원. 필리핀에서 온 연수생이었던 그 청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카를로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이런 곳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긴 이야기야. 지금은 도움이 필요해. 카를로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우선 쉬셔야 해요. 여기는 외부인이 혼자 있기 힘든 곳입니다. 카를로스는 이 마을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년 전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 가게를 차렸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소박한 나무집이었지만 깨끗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카를로스는 가족에게 무언가를 설명했고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저녁을 먹으며 카를로스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왜 혼자 여기 계신 겁니까?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며느리가 나를 버렸다고. 여권도 돈도 없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카를로스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사장님은 저한테 은인이신데. 나는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일단 마닐라까지만 가면 돼.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마닐라까지는 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수진아, 너는 큰 실수를 했어. 나를 죽이지 않고 버린 것. 그게 내가 한 가장 큰 실수야. 밤이 깊어갔다. 카를로스의 집 창문 밖으로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다. 벌레 소리가 요란했다. 이 낯선 오지의 밤은 길고 어두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계획이. 수진이가 상상도 못할 그런 계획이.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 후에는 수진아,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 올 거야.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카를로스의 집 작은 방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다. 생각보다 잘 잤다. 아니, 정확히는 기절하듯 잠들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와 의식을 잃듯 눈을 감았던 것이다.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오지 마을의 새벽은 고요했다. 야자수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느낌은 달랐다. 어제는 절망이었다면 오늘은 희망이었다.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결이었다. 카를로스의 아내가 아침을 준비해뒀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다. 밥과 생선 구이, 그리고 망고. 나는 천천히 식사를 했다. 카를로스는 맞은편에 앉아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하죠. 일찍 출발해야 해요. 마닐라까지 5시간 걸리고 거기서 대사관 찾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카를로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모르겠어. 카를로스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에 나는 20년 전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회사였다. 필리핀에서 공산품을 수입하고 한국 제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카를로스는 그때 우리 회사에 연수생으로 온 청년이었다. 20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다.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기술을 배워서 고향에 돌아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다. 3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했고 나는 그에게 무역 업무를 가르쳤다. 떠날 때 보너스로 2천만 원을 줬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카를로스는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 돈으로 고향에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다. 신기한 인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카를로스의 낡은 픽업 트럭에 올라탔다. 차는 삐걱거렸지만 튼튼해 보였다.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참을만 했다. 2시간쯤 달렸을까? 비포장도로가 끝나고 포장도로가 나타났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다. 문명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여전히 신호는 약했지만 한 칸 정도는 잡혔다. 카를로스가 물었다. 사장님, 며느리분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욕심 때문이겠지. 내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던 거야. 내가 죽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길 바랐을 거고. 하지만 사장님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 작은 아파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수진이가 착각한 거야. 내가 가진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사실은 나는 말을 멈췄다. 아직 모든 걸 말할 때는 아니었다. 카를로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궁금해도 참을 줄 알았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필리핀의 풍경을 바라봤다. 가난한 마을들, 논밭, 야자수 숲.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은 수진이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녀가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아들은 어떤 상태인지, 내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복수. 차갑고 철저한 복수. 수진이가 후회할 만큼, 아니 후회조차 할 겨를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었다. 내 자산들이 무사한지. 강남 땅, 서초동 빌딩, 송파구 상가, 분당 아파트들.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그 존재조차 모르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모른다. 만약 아들이 뭔가 눈치챘다면, 수진이가 아들을 통해 알아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철저하게 숨겼다. 서류들은 모두 은행 금고에 보관했고 아들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 나 단둘이만 아는 비밀이었다. 남편 생각이 났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화를 냈을 것이다.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나를 나무랐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격려했을 것이다.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야.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함께 일군 자산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걸 제대로 된 곳에 쓸 거야. 오후 2시 마닐라에 도착했다. 도시의 소음과 매연이 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 반가웠다. 문명의 냄새였다. 카를로스는 한국 대사관까지 나를 데려다 줬다.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다. 내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도와줬다. 여권 재발급 절차, 귀국 항공권 예약, 임시 체류 허가. 모든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여권은 사흘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마닐라에 머물러야 했다. 카를로스가 저렴한 호텔을 알아봐 줬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카를로스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사장님,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한국에 연락해서 돈을 송금받을 거야. 카를로스,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향까지 돌아가는 기름값이라도 받아. 나는 지갑에서 남은 페소를 꺼냈다. 카를로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자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장님은 강한 분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됐다. 호텔 방에 혼자 남았다. 좁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우선은 한국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수진이에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됐다. 적어도 지금은. 그럼 누구에게 연락할까? 변호사. 그래,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다. 강 변호사. 40년 직이었다. 남편과 내가 사업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 그는 내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에게 연락하면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국제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예요. 박 사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다. 박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며느님이 실종 신고를 하셨는데.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역시나. 수진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변호사님, 긴 얘기예요. 지금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어요. 사흘 후에 한국 들어갑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자산들 이상 없죠? 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모두 무사합니다. 며느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긴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럼 제 아파트는요? 며느리가 뭘 하고 있나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장님, 며느님이 벌써 그 집에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사신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하신 다음 날부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수진이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를 버린 다음 날부터 내 집을 차지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차갑게, 냉정하게 대처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갈 때까지는요. 하지만 사장님, 아드님은 걱정하고 계실 텐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도 교육입니다. 아들놈이 제 마누라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좀 고생해야 정신을 차리겠죠. 강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사이로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복수심이었다. 수진아, 너는 내가 약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돈도 힘도 없는 그저 아들에게 의지해 사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봤어. 하지만 틀렸어. 나는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파도를 헤쳐왔다. 사업도 해봤고, 실패도 겪어봤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재산을 일궜고, 그 재산을 지켜왔다. 너는 내가 가진 게 그 작은 아파트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내 진짜 자산은 내가 상상도 못할 규모야. 그리고 나는 그 힘을 쓸 줄 알아.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호텔 비치 노트였다. 거기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귀국 후 해야 할 일들. 첫째, 수진이의 모든 것을 파악한다. 둘째, 증거를 모은다. 셋째, 법적 조치를 취한다. 넷째, 경제적으로 파탄낸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수는 아내 편을 들었다. 나보다 수진이를 믿었다. 그것도 대가를 치러야 했다.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필요했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했다. 노트에 적다 보니 점점 구체화됐다. 강남 땅을 활용하는 방법, 빌딩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 인맥을 동원하는 방법. 나는 40년 넘게 사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인맥이 있었다. 은행장, 기업 총수, 정치인, 언론인. 모두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차례였다. 밤이 깊어갔다. 마닐라의 밤거리는 시끄러웠다. 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내 방은 고요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이제 사흘만 기다리면 된다. 사흘 후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시작한다. 수진아, 내가 날 버린 그 순간부터 너의 파멸은 시작된 거야.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천천히 하나씩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보였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갑게만 보였다. 복수는 차갑게 익어가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전 10시였다. 사흘 만에 받은 임시 여권을 손에 쥐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한국의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필리핀보다 차가웠지만 익숙했다. 내 나라, 내 땅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나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물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강 변호사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다. 며느님은 여전히 아파트에 계십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요. 아드님은 회사에 나가시고요. 실종 신고는 아직 유효합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겠지. 걱정하는 며느리,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애쓰는 효부. 하지만 속내는 다르겠지. 이제 저 집은 내 거라고, 시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파트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준비가 필요했다. 아니요. 우선 사무실로 가죠. 서류들 확인하고 계획을 정리해야 해요. 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다. 30층짜리 빌딩의 20층.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는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사장님 자산 목록입니다. 강남 토지, 서초동 빌딩, 송파구 상가, 분당 아파트 3채, 모두 합쳐 현재 시가로 약 1230억 원 정도입니다. 나는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철저히 숨기셨으니까요. 아드님은 어머님이 그 아파트와 연금으로만 사신다고 알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럼 당분간 계속 그렇게 알고 있게 해요. 그 사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확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는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다. 수진이를 파탄내야죠. 철저하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드님도 피해를 입을 텐데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것도 교육입니다. 민수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나보다 수진이를 믿었고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오래 알았다. 내가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우선 해야 할 일부터 시작했다. 실종 신고 취하였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놀라워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필리핀 여행 중 길을 잃었다가 현지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며느리와는 우연히 헤어졌다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며느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제가 직접 집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강 변호사의 차에 다시 올라탔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내 아파트로. 수진이가 차지한 그곳으로. 차가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10년을 산 동네였다.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면 나 자신이 달라져서일지도 몰랐다. 필리핀 오지에 버려졌다 돌아온 나는 떠나기 전에 나와 같을 수 없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15층짜리 건물이었다. 우리 집은 12층이었다.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원 아저씨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모님, 무사하셨습니까? 며느님이 실종되셨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무사히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2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수진이가 비밀번호를 바꾸지는 않았다. 문이 열렸다. 현관에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났다.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가 아는 우리 집 냄새가 아니었다. 신발장에는 낯선 신발들이 가득했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 것이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는 수진이의 아버지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편한 차림으로 과일을 먹고 있었다. 나를 보자 입에 물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다.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님. 어떻게? 나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다.
거실 곳곳이 바뀌어 있었다. 남편의 사진은 치워져 있었고 내가 아끼던 화분도 없었다. 대신 수진이 친정집에 있던 가구들이 들어와 있었다. 내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처럼 꾸며져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다녀왔어. 수진이는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필리핀에서. 저는 시장에서 어머님을 찾았는데 나는 차갑게 웃었다. 찾았다고? 정말? 아니면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수진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찾았는데 어머님이 안 계셔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알아. 내가 일부러 날 두고 간 거. 팔라완 오지 마을에. 전화도 안 되는 그곳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정말. 그만해.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 나도 준비했거든. 준비요?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내 집이 많이 바뀌었네.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것 봐서는 이제 완전히 내 집으로 만들 생각이었나 보지. 수진이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저희는 그냥 잠깐 머무는 거예요. 사위가 괜찮다고 해서.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잠깐이요? 이렇게 가구까지 다 옮겨놓고?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이만. 나는 말했다. 네,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장. 수진이가 외쳤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날 이국 땅에 버리고 온 내가 그런 말을 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연기였을 것이다. 그녀는 늘 그렇게 울면서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엄마 무사하셨어요? 그는 나에게 달려와 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걱정? 정말 걱정했어? 당연하죠. 경찰에도 신고하고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그럼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온 줄은 몰랐니?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엄마를.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아내는 날 필리핀 오지에 버리고 왔어.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집을 차지했지. 친정 부모까지 들여와서.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수진이를 봤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오빠, 나는 진짜 어머님을 찾으려고 했어.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님이 사라지셔서. 나도 너무 놀라서. 거짓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나를 두고 차를 타고 떠났어. 계획적으로. 민수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나와 수진이 사이에서 갈등했다. 엄마와 아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선택했다. 엄마, 오해이실 거예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은 끝까지 아내 편이구나. 나보다 수진이를 믿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가 더 단단해졌다.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오늘부터 난 내 방에만 있을 거야. 너희들이랑은 상관 안 할 거고, 대신 나도 내 할 일을 할 거야.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침대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진이를 무너뜨릴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아들도 교육받아야 했다. 냉혹하게 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내일부터 움직이죠. 답장이 바로 왔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이 도시의 어딘가에 내 땅이 있었다. 내 빌딩이 있었다. 내 자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수진이는 아직 모른다.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천천히 하나씩 무너지면서 밤이 깊어갔다. 거실에서 수진이와 아들, 그리고 친정 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희미하게 들렸다. 걱정하는 목소리들, 불안해하는 기척들. 그래, 불안해해. 무서워해. 이제부터 너희들의 악몽이 시작될 테니까. 나는 노트를 꺼내 내일 할 일을 정리했다. 첫째, 아파트 소유권 확인. 둘째, 수진이의 친정 부모 신용 조회. 셋째, 민수의 회사 파악. 넷째, 법률 자문. 다섯째, 인맥 동원 준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했다. 그래야 완벽했다. 잠자리에 들었다. 편하지 않았다.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았다. 하지만 곧 되찾을 것이다. 아니, 되찾는 것을 넘어서 수진이를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이다. 내일부터가 진짜였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이미 출근했고 수진이는 아직 자는 모양이었다. 친정 부모는 작은 방에 있는 것 같았다. 조용했다. 딱 좋았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왔다. 강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다. 택시를 탔다. 기사님은 말이 없었다. 나도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은 바빴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분주한 거리. 모든 게 평범했지만 나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서류를 준비해뒀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사장님, 밤새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우선 며느님의 친정 아버지부터 보시죠. 이분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빚이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수진이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각종 채무 내역이 적혀 있었다. 카드빚, 대출, 사채까지. 정리되지 않은 빚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 빚들, 누가 채권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입니다. 일부는 개인 채권자고요. 그 채권들을 사들릴 수 있나요? 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싶어 하니까 싸게 넘길 겁니다. 개인 채권자들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할인해서라도 팔려고 할 거고요. 좋아요. 전부 사들이세요. 그리고 채권 추심을 시작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하지만 강력하게. 변호사는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며느님의 어머니는요? 친정 어머니는 어때요?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이 180만 원 정도고요. 특별한 빚은 없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했다. 그 백화점이 어디죠? 강남 지역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 소유주가 누구죠? 롯데 계열입니다. 사장은 김 사장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사장을 알았다. 10년 전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운 적이 있었다. 자금 압박을 받을 때 내가 단기 대출을 해줬었다. 50억 정도. 그는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김 사장님께 연락해 보세요.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변호사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문제였다. 그 아파트는 내 명의였다. 수진이는 그저 며느리일 뿐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당장 그들을 내쫓을 생각은 없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천천히 조여 들어갈 생각이었다. 아파트는 일단 그대로 두죠. 대신 관리비며 공과금을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끊으세요. 수진이 명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하지만 며느님이 관리비를 낼 능력이 있을까요? 그게 포인트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못 내면 연체되는 거고, 그럼 불이익이 생기죠. 천천히 압박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다음은 아드님입니다. 현재 중견건설회사에 다니시는데, 민수는 어때요? 과장급입니다. 연봉은 7천만 원 정도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누구죠? 박 사장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인데 나는 잠시 생각했다. 박 사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맥은 없었다. 대신 우회로가 있었다. 그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죠? 주요 거래처는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삼성, 현대, GS 등등. 나는 미소를 지었다. 충분했다. 그 건설사들의 임원진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20년, 30년 전부터 알던 사람들. 사업하면서 쌓인 인맥들. 삼성건설 부사장 최 부사장님, 아직 재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락 좀 해보세요.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 변호사는 메모를 계속했다. 나는 파일을 넘기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수진이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는 직업이 없었다.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과거에는 일한 적이 있었다. 결혼 전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었다. 수진이의 과거 경력 조회해 보셨어요? 네. 결혼 전 5년 동안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말을 멈췄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뭔가 있다는 표정이었다. 뭔데요? 그 회사에서 횡령 의혹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회계장부가 맞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퇴사 후에 발각됐는데 회사 측에서 조용히 묻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흥미로웠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증거는요? 회계장부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시고요. 제가 접촉해 봤는데 협조 의사가 있으십니다. 좋아요. 그 자료 확보하세요.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 유용할 겁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수진이의 약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여 들어갈 차례였다. 오후가 되자 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사장이 내일 점심 약속을 잡았다고.
최 부사장도 모레 저녁에 만날 수 있다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의 힘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백화점에 들렀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일하는 그곳. 식품 코너를 지나다 그녀를 봤다. 60대의 여자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힘들어 보였다.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미움이 들지 않았다. 아니,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일 뿐이었다. 잘못은 수진이가 한 것이었다. 하지만 딸의 죄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수진이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해놓은 반찬들이 거의 다 없었다. 대신 수진이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가득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가 뒤따라왔다. 어머님, 저희 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할 말 없어.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저는 진짜 어머님을 찾으려고. 나는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나는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넌 대가를 치를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방문을 닫았다. 밤이 되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그는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 민수예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열었다. 민수는 피곤해 보였다. 일이 힘들었나 아니면 집안 분위기 때문인가. 뭐? 엄마, 수진이가 정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해일 수도 있고. 나는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다. 넌 끝까지 그 여자 편을 들 거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더듬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수진이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을 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나보다 아내를 믿었다. 이것도 내 잘못이었을까? 너무 순하게 키운 걸까? 다음 날 점심 나는 김 사장을 만났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이었다. 그는 반갑게 나를 맞았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다. 사업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로 넘어갔다. 김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장님께서 부탁하시는 건데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사장님 백화점에서 일하는데요. 혹시 인사 조정 같은 거 하실 때 고려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나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배신. 김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그래서 좀 압박을 주고 싶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 고려하죠. 계약 갱신을 안 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줄인다든지. 자연스럽게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첫 번째 수가 진행됐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곧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그럼 생활이 팍팍해진다. 수진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진이도 곧 자기 일로 바빠질 것이다. 모레 저녁 최 부사장을 만났다. 삼성건설의 실세였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워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는 슬쩍 꺼냈다. 부사장님, 혹시 협력업체 관리 같은 거 하시나요? 물론이죠. 저희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들 관리하는 게 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중에 박 사장님 회사 아시죠? 아, 부산 쪽 회사요. 알죠. 가끔 거래합니다. 그 회사에 제 아들이 다니는데요. 혹시 그쪽이랑 거래할 때 좀 까다롭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최 부사장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집안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좀 복잡해서요. 아들놈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계약 갱신할 때 조건을 좀 까다롭게 붙이거나 검수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최 부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이 부탁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일로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수도 진행됐다. 민수의 회사는 곧 거래처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실적이 나빠지고 민수는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예민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진이와 그 가족들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 오늘은 유난히 맑았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너무 냉혹한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아들도 교육해야 하고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남편이라면 내 편을 들어줬을 거라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줬을 거라고. 아파트에 들어갔다. 거실에는 수진이와 친정 부모가 모여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겼다. 나는 그들을 힐끗 보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조용히 내 방에 머물렀다. 거실에 나가는 일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수진이나 그녀의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말을 섞을 이유가 없었다. 대신 강 변호사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수진이의 친정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소란이 들렸다. 수진이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니,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는 방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옆에서 수진이의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채권자가 바뀌었대. 갑자기 독촉이 들어오고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 얼마나 갚아야 하는데요? 5천만 원이야. 당장 갚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강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했구나. 채권을 매입하고 전문 추심 업체를 통해 합법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채권자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돈이 없었다. 결혼 후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민수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게다가 이제는 친정 부모까지 모시고 있었다. 며칠 후 두 번째 타격이 왔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그녀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애야, 엄마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어. 다음 달부터 주 3일만 나오래. 수진이는 놀랐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회사 사정이라는데. 계약직들 전부 시간 줄인데.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럼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데요? 반토막이지 뭐. 이제 100만 원도 안 될 거야.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친정 부모는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수진이와 민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당분간 생활비 드릴게요. 하지만 그 돈도 문제였다.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다음 날 세 번째 타격이 왔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수진이가 물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삼성건설이랑 계약 건이 꼬였어. 갑자기 검수를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재작업 들어갔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야.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팀 실적이 나빠지는 거지. 나도 책임 추궁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감봉이나 좌천도.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회사에서는 압박받고 집에서는 처가 식구들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아들이었다. 내가 낳은 자식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교육이었다. 민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어머니보다 아내를 믿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흘 후 네 번째 타격이 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가 받았다. 네, 관리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이는 당황한 표를 지었다.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이번 달부터 관리비랑 공과금이 우리 명의로 바뀌었대요. 어머님이 자동이체를 끊으셨나 봐.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얼마인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그것까지 우리가 내야 해? 어머님 명의 집인데 어머님이 안 내시면 우리가 내야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처가 부모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게다가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은 지쳐 보였다. 엄마, 관리비는 왜 갑자기?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돈으로 낼 이유가 없잖아. 너희가 사는 집이니 너희가 내야지. 하지만 엄마 명의 집인데. 그래, 내 집이지. 하지만 너희가 쓰고 있잖아. 당연히 관리비는 너희가 내야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 따지면 내 말이 맞았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다니.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것도 압박의 일부였다. 엄마, 우리 좀 대화해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고. 반성? 나는 비웃었다. 날 오지에 버리고 온 게 반성으로 해결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증거가 없잖아요. 수진이는 엄마를 찾으려고 했다고. 증거?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이틀 후 5번째 타격이 왔다. 수진이의 친정 아버지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 지급 명령서였다.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5천만 원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어떡하지? 30일 안에 5천만 원을. 도저히 불가능한데.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도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은행 대출도 불가능했다. 신용불량자였으니까. 사채를 쓰자니 이자가 너무 높았다. 결국 수진이가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아빠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난색을 표했다. 5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인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가 안 도우면 아빠가.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5천만 원은 그의 연봉이 7천만 원인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회사에서도 불안한 상황이었다. 나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수진이의 가족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진이와 민수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강 변호사를 만났다. 사무실에서 우리는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변호사는 보고했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느님 아버지는 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어머니는 수입이 줄었습니다. 아드님 회사도 거래처로부터 압박받고 있고요. 좋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계요? 나는 파일을 꺼냈다. 수진이의 과거 횡령 자료였다. 이걸 슬슬 활용할 때가 됐어요. 직접 공격하지는 말고 수진이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요? 익명으로 우편물을 보내세요. 수신자는 수진이로. 내용은 간단하게. 과거를 알고 있다고. 곧 폭로될 수도 있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겁니다. 그럼 수진이는 무너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아파트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또 소란이 들렸다. 수진이와 민수가 다투고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나도 지금 회사에서 불안한 상황인데. 수진이는 울먹였다.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떡해요? 강제 집행 들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도 어떡할 수가 없어. 그 돈이 어디 있어. 두 사람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우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다정했던 두 사람이 경제적 압박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다툼 소리가 문 밖에서 계속 들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도 과정이었다. 수진이와 민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과정. 밤이 깊었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아마 각자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아직 진짜 타격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남 땅을 활용한 압박, 사회적 매장, 법적 소송, 준비된 카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을 하나씩 꺼낼 것이다. 수진아, 넌 날 약한 노인이라고 봤지.
하지만 틀렸어. 나는 70년을 살아온 생존자야. 사업도 해봤고, 실패도 겪었고, 다시 일어섰어. 그런 내가 널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강남의 밤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돈을 위한 전쟁, 생존을 위한 전쟁, 복수를 위한 전쟁. 나는 그 전쟁 중 하나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나는 거실에 나와 있었고 우편물을 받는 수진이를 봤다. 그녀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편지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무역회사에서의 횡령건, 곧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수진이는 손이 떨렸다.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이는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익명이었으니까. 그녀는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차를 마시며 수진이를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가 읽혔다. 과거가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올가미는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수진이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다. 복수는 천천히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익명의 편지를 받은 후 수진이가 달라졌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식욕도 없어 보였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과 공포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누가 보낸 걸까? 무역회사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혹시 시어머니일까? 나는 거실에서 수진이를 관찰했다. 그녀는 자꾸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차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수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2주일이 지났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수진이의 친정 아버지에게 법원 집행관이 찾아왔다. 재산 조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할 재산이 없었다. 이미 10년 전에 다 날렸으니까. 남은 건 빚뿐이었다. 집행관은 말했다. 재산이 없으시면 급여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결국 집행 불능 상태가 됐다. 하지만 채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자가 붙어 계속 불어났다. 수진이의 어머니도 힘들어했다. 근무 시간이 줄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수진이와 민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짓눌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삼성건설 프로젝트가 계속 꼬였다. 검수가 통과되지 않아 재작업을 반복했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팀장이 민수를 불렀다. 과장, 이번 프로젝트 책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팀 실적이 최악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최선으로 이 모양이야?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다음 인사 때 영향 있을 거야. 각오해. 집에 돌아온 민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수진이가 물었다. 오빠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도 자기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으니까. 그날 밤 수진이와 민수는 또 다투었다.
시작은 돈 문제였다. 민수가 말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연체됐대. 빨리 내야 해.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연체되면 페널티 붙는 거 알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 공과금도 있고. 민수는 짜증을 냈다. 처가 식구들까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 말에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이잖아요. 오빠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민수는 소리를 질렀다. 회사에서는 쪼이고 집에서는 돈 얘기만 하고 나도 한계야.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이것도 과정이었다. 민수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 사흘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수진이에게 두 번째 익명의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다. 3,500만 원.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당신이 빼돌린 정확한 금액과 기간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보고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지? 누가 조사한 거야? 정말 폭로할 건가? 그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마음은 버릴 수 없었다. 공포가 점점 커졌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악몽을 꿨다. 경찰이 찾아오는 꿈,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모든 것을 잃는 꿈. 나는 수진이의 붕괴를 지켜봤다. 냉정하게, 차갑게. 동정심은 없었다. 그녀가 나를 필리핀 오지에 버렸을 때 그녀에게도 동정심은 없었으니까. 일주일 후 민수의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삼성건설이 프로젝트를 아예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검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날아갔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본부장이 민수의 팀장을 불렀고 팀장은 민수를 불렀다. 과장, 이건 내 책임이야. 이번 인사에서 감봉 피하기 힘들 거야. 최악의 경우 권고사직도 각오해야 해.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권고사직?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초췌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수진이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수진이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프로젝트가 날아갔어. 내 책임이래. 권고사직 얘기까지 나왔어. 수진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민수마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그럼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건데. 부모님은 어떡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살고. 그날 밤 수진이는 무너졌다. 민수에게 울면서 말했다. 오빠, 나 고백할 게 있어. 민수는 지친 눈으로 수진이를 봤다. 뭔데?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결혼 전에 회사 돈을 빼돌린 적이 있어. 3천만 원 정도. 들키지 않았지만 누군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협박 편지가 왔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너가 횡령을? 실수였어. 그때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 빚도 있고 그래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는데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친.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어떡해. 폭로되면 나 고소당할 거야.
감옥 갈 수도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횡령범이었다니.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드디어 수진이가 무너졌구나. 스스로 과거를 고백했구나. 이제 민수도 진실을 알게 됐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다. 수진이와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내가 뭘 했는데? 익명 편지, 오빠 회사 일, 우리 아빠 채권 추심, 전부 다 어머님이시죠?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증거라도 있어?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작품이라고.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제 그만. 수진이는 애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찬찬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용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게 뭔지. 수진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날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 그 작은 아파트가 내 전부라고 봤어. 하지만 틀렸어. 나는 1200억 원의 자산가야. 강남에 땅이 있고 서초동에 빌딩이 있고 송파구에 상가가 있어.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사업을 했어. 그 과정에서 쌓인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은행장, 기업 총수, 정치인. 내가 원하면 너 같은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수진이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천억대 부자였다니. 그런 사람을 오지에 버렸다니. 나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는 큰 실수를 했어. 나를 건드린 거.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해. 천천히 하나씩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으면서. 어머님.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갔다. 뒤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제 사회적 매장을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이의 횡령건을 언론에 흘리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동네 부녀회에도 소문을 퍼뜨리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외에 버렸다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날씨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수진이에게도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경제적 붕괴에 이어 사회적 매장까지. 나는 노트를 펼쳤다. 다음 단계를 정리했다. 첫째, 언론 플레이. 둘째, 동네 소문. 셋째, 법적 소송 준비. 넷째, 아파트에서 퇴거. 다섯째, 이혼 유도. 하나하나 체크하며 적어 내려갔다.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수진이는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민수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그는 수진이를 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더 이상 말도 섞지 않았다. 관계는 끝났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도 눈치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 그저 작은 방에서 불안하게 지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불안했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만 평온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수진이는 붕괴했고 민수는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완전한 파멸. 그리고 그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틀 후 첫 번째 기사가 났다. 지역 온라인 신문의 작은 기사였다. 제목은 이랬다. 전직 무역회사 직원 10년 전 횡령 의혹 재조명. 기사에는 수진이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이름과 시기,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진이는 그 기사를 보고 무너졌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시작됐구나. 사회적 매장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구나. 내가 횡령범이라는 걸.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SNS에 공유됐고 맘카페에도 올라갔다. 댓글이 달렸다.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 처벌받아야 한다. 얼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외출할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 눈초리가 무서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두려웠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떡하나.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나. 사흘 후 두 번째 소문이 퍼졌다. 이번에는 아파트 분여회를 통해서였다. 12층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외에 버렸다는 소문. 필리핀 오지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 분여회 회장이 커피 모임에서 흘렸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12층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를 필리핀에 버리고 왔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무섭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수진이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 소문을 직접 들었다. 복도에서 두 아주머니가 대화하고 있었다. 수진이를 보자 대화가 뚝 끊겼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지나갔다. 수진이는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울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겠구나. 횡령범, 시어머니 유기범. 그런 낙인이 찍혔다. 그날 저녁 민수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영업팀 과장 민수 씨의 아내가 횡령 전과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해외에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민수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회사까지 알려진 거야. 이제 나도 끝이구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견딜 수 없었다. 조퇴를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회사까지 알려졌어. 이제 나도 같이 망하는 거야. 수진이는 울면서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이제 회사에서도 못 다니겠어. 동료들 눈초리를 어떻게 견뎌?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쌌다. 수진이가 물었다. 어디 가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너랑은 같이 못 살겠어. 오빠. 수진이는 매달렸다. 제발, 날 버리지 마. 민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누가 누구를 버려?
넌 우리 엄마를 버렸잖아. 그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다. 민수는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내 방에서 그 모든 것을 들었다. 드디어 민수가 깨달았구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일주일 후 법적 조치가 시작됐다. 강 변호사가 수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유기죄, 재산권 침해,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진이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다. 수진이는 통지서를 받고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법정에 서야 하는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혹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민수는 집을 나갔고 친정 부모는 도울 능력이 없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렸다. 같은 시기에 아파트 문제도 터졌다. 나는 강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했다. 한 달 내로 집을 비우라고. 이 집은 내 명의이고 더 이상 거주를 허락할 수 없다고. 수진이는 패닉에 빠졌다.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나? 친정으로? 하지만 친정도 형편이 어렵다. 월세라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도 불안해했다. 딸의 집에서도 쫓겨나면 자신들은 어디로 가나? 갈 곳이 없었다. 고시원? 쪽방? 6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곳으로 가야 하나? 열흘 후 민수는 이혼을 요구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명확했다. 배우자의 범죄 행위, 신뢰 파괴, 가정 파탄. 수진이는 이혼 통지서를 받고 눈물을 쏟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결혼 생활, 사회적 평판, 거주지, 경제적 기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진이는 완전히 파산했다. 나는 거실에서 수진이를 봤다. 그녀는 초췌했다. 일주일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생기를 잃었다. 완전히 망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수진이는 나를 보고 말했다. 어머님, 이제 됐죠?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이상 뭘 하시려고요?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날 죽이려고 했잖아. 오지에 버려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기를 바랐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만약 카를로스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그럼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걸 알아?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가 받는 건 당연한 대가야.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야. 2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법정에 섰다. 수진이도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는 원고를 필리핀 오지에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진이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유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카를로스의 증언,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 렌터카 회사의 기록, 수진이가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는 증거들이 속속 제출됐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계획적 유기로 보이는데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진행됐다. 그 기간 동안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언론은 재판 과정을 보도했다. 시어머니를 유기한 며느리.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수진이의 친정 부모는
딸을 볼 면목이 없었다. 그들도 집에서 나가야 했다. 결국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그것마저도 친척들에게 빌린 돈이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이혼에 동의했다. 재산 분할도 없었다. 애초에 나눌 재산이 없었으니까. 수진이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판결이 나왔다. 유기죄로 집행유예 2년. 배상금 5천만 원. 수진이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전과자가 됐다. 그리고 엄청난 빚까지 떠안았다. 나는 법원 앞에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녀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수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결혼, 집, 돈, 명예, 자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민수는 한 달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제대로 보렴. 사람을. 민수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나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아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사람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다 끝났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아들도 교육시켰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쓸쓸할 뿐이었다. 하지만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몇 달이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정리하면 진짜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1200억 원의 재산. 어디에 쓸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는 아직 젊다. 스스로 벌어야 한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 그럼 누구에게? 어디에? 나는 천천히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기부하기로. 전부, 1200억 원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해외 오지 마을을 돕는 국제구호단체, 필리핀에도 기부하기로 했다. 카를로스의 마을에 학교를 짓기로 했다. 돈은 나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들어진 선한 영향력은 남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마지막 계획까지 완성됐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게 보였다. 하얗고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기부 계약서들이었다. 1200억 원을 나눠 쓸 계획이 담긴 문서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전부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드님한테는 조금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한테는 이 아파트 하나만 남겨줄 거예요. 10억 정도 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젊은 사람이 스스로 벌어야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민수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다. 첫째, 200억 원은 장학재단으로 가난한 집안의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둘째, 300억 원은 독거노인 복지재단으로 전국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의료 지원,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 나 같은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셋째, 400억 원은 해외오지 개발 기금으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가난한 마을에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병원을 세우는 프로젝트. 특히 카를로스의 마을에는 100억을 투자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 넷째, 200억 원은 국내 소외계층 지원으로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탈북민들을 돕는 복지단체들에 배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00억 원은 환경보호단체에 기후변화와 싸우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 설명하고 물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만년필을 들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것이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다. 박순자, 70년을 살아온 이름. 이제 그 이름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서명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지만 미련은 없었다. 오히려 시원했다.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일주일 후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70대 노인 1200억 원 전액 기부. 충격적인 뉴스였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조용히 하고 싶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군데는 예외였다. 필리핀 카를로스의 마을. 나는 직접 가기로 했다. 학교 기공식에 참석하고 싶었다. 민수에게 말했다. 필리핀 갔다 올게.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혼자 가시게요? 카를로스가 있어. 걱정 마.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돈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한테는 이 아파트만 남겨줄게. 나머지는 내가 벌어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앞으로 잘 살면 돼.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이를 잘못 봤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민수는 오랜만에 웃었다.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편안했다. 2주일 후 나는 다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카를로스를 만나고 그의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마닐라 공항에 카를로스가 나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 무사히 오셨네요. 우리는 포옹했다. 카를로스는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가 지어지고 도서관도 생기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렸다. 오지 마을에 도착했다. 몇 달 전 내가 버려졌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공사가 한창이었다.
학교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도서관 기초 공사도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환영했다. 아이들이 달려와 꽃을 건넸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꼬맹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순수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공식이 열렸다. 마을 추장이 연설했다. 감사하다고. 이 학교 덕분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통역을 통해 말했다. 저는 몇 달 전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카를로스와 여러분들이 저를 구해줬죠. 이제 제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 학교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나는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복수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며칠을 마을에 머물렀다. 카를로스의 집에서 묵으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서로 돕고 살았다. 나눔과 배려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카를로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물었다. 사장님, 며느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대가를 치렀어. 모든 걸 잃었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하지만 슬프긴 해.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카를로스는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잘못된 건 벌을 받아야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카를로스.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일들, 미래의 계획.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왔다. 배웅을 해줬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다.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했다. 겨울이 더 깊어져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이번에는 잘할 자신이 있다고. 나는 격려했다.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며칠 후 수진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고 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친정 부모도 함께 내려가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다고.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없었고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한 달 후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식이 있었다. 나는 참석했다. 1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됐다. 가난하지만 우수한 아이들, 꿈이 있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을 보니 뿌듯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열심히 해. 그리고 나중에 너도 남을 도와줘. 꼭 그럴게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봄이 왔다. 집 앞 공원에 벚꽃이 피었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잘했죠? 우리 돈을 좋은 곳에 썼어요. 아들도 잘 크고 있고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고생했어.
이제 쉬어. 나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따스했다.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그리고 배신도 있었고 복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원망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다. 그저 평화만 남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좋아. 아들이 만든 저녁을 먹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했다. 밤이 되어 민수가 돌아갔다. 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내가 기부한 돈으로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필리핀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새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다. 70년을 살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복수는 끝났고 용서는 시작됐다. 나 자신을 용서했다. 완벽하지 않았던 나를. 때로는 차갑고 냉혹했던 나를.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나를.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나의 인생도, 민수의 인생도, 수진이의 인생도 모두 각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각자의 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로 갔다. 편안하게 누웠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진정한 평화였다.